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6월 8일 수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하죠? 네. 뭐 선거 끝났습니다만 예상했던 대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네, 민주당 반성은커녕 뭐 도로 586당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저쪽은 이재명, 이쪽은 이준석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나라 걱정은 저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입신 출세, 자기 안위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족속들이죠. 어, 참 한심한데요. 자, 우리 뭐 조금 시선을 돌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소외되고 하면서 예,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기른 애완동물들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자,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한심한 그 세상 세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오늘 뭐 신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7살짜리 애가 개 5마리한테 물려서 12군데가 찢겼는데 개 주인은 오히려 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를 보고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착한 개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태입니다, 여러분. 예? 정치권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들이 노는 노름새예요. 예. 그다음에 들판에 지금 뭐 친환경 농법으로 들여온 남미산 우렁이 이게 이제 기후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거의 주먹만큼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잡초를 먹으라고 친환경 농법을 들여왔는데 이제는 벼를 깔아 먹는다는 거예요. 벼농사가 지금 다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친환경 에너지라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었던 풍력 발전. 제가 일전에 제주 수막리 마흔이 숲길을 다녀오면서 그 마흔이 숲길이 예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 수막리는 물영아리 오름이 있는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신성시되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어떠한 재해가 닥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산정분화구를 갖고 있죠. 물영아리라는 습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물이 뭐 어차피 제주도 자체가 일부 지역 쪽은 물이 많지만 특히나 거기는 물이 풍족해서 신성시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옆으로 돌아가면 수막리에 마흔이 숲길이라고 있었어요. 그 참 그 호젓하게 사진이 숲길 쪽으로 빠져나오는 참 길이 좋고 숲이 좋았는데 지금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서 아마도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예, 진짜 머리가 깨지는 듯이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거 지나가면요. 소음이 글쎄요. 어림짐작으로 직선거리 한 2km까지도 소음이 그 풍력 터빈도로 가는 소음이 그치지 않죠.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그 안반대기 가보셨나요? 저 강원도 쪽, 네, 대관령 쪽. 안반대기도 가보시면 그 고냉지 채소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 그러죠. 현지인들. 풍력 발전이 들어오고 밤새도록 그 발전기 돌아가는 터빈 그 프로펠러죠.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에 이제는 뭐 익숙해서 잠을 잘 잔다고 그럽니다만 잠도 못 이루고 잠을 설치게 되고 곡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곡식들도. 그러니까 고냉지 채소가 예전 같지 않대요. 여러분. 네,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일부 지역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름철 이제 곧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그 밑에 이 뜨거운 바람들 그 대기 중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 회전되기 때문에 그 밑에 한, 한 30m, 50m까지는 풀이 다 말라 죽어버린대. 이게 친환경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폐자재들,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배터리 있죠. 그거가
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근데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폐기도 난망해요. 자,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얕은 머리들 말이죠. 당장에 뭐 연기 안 나고 먼지 안 나면 친환경인 줄 아는 인간의 이 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인간의 얕은 지혜. 참 뭘 탓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공무를 담임하겠다라는 놈들이 하는 짓이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겠다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안중에 없고 나라가 안중에 없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당민주주의라 그래요. 이걸 의회주의라 그래요. 정말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묵인하고 있어야 할지. 정말 이렇게 이런 놈들한테, 이런 족속들한테 우리 주머니를 털려가면서까지, 무시당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계속 세상을 휘젓게 방치해도 되겠는지 한번 찬찬히 이제부터는 정말 깊이 고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뭐 이렇게 저렇게 몰라. 내 한번 보고 살아. 내 한번 보고 살 수가 없죠. 내 주민이 털리는 거고 내 자손들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건데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주민은 주민대로 털리고 미래는 미래대로 담보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90년대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괜찮나요? 네? 지금 당장 문제 없으니까 괜찮나요?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뉴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네, 그걸 어떻게 뭐 자랑인 것처럼 신선 노름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된 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을 응징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더 늦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핵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는 적화 통일이라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적화라는 게 그거는 그냥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 김일성이가 김정은이 나이 때 남침을 한 거예요, 여러분. 6.25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미국 놈들, 겁 많은 놈들 말이죠, 양키들. 북한이 진짜 핵을 투발할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참전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우리 대비가 돼 있나요? 아무것도 대비 안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만 대주고 너들끼리 싸우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무기 대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 때는 가능하지만 핵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핵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핵 전력뿐만이 아니라 전략 전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재래식 전략 전술로는 되지 않아요. 그냥 핵 우산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정신을 우리가 좀 차려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 이준석 이런 애들 이렇게 분탕기를 치는 걸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 뭐 싫으면 다른 놈 찍으면 되지. 지금 선택 폭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 둘 쪽 다. 이쪽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가 소위 배신자들, 배반자들의 그 그룹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뭐 똑바른 놈 어딨나요? 이준석, 하태경, 권성동 뭐 어느 한 놈, 그 옳은 놈 어딨나요? 그 지금. 응? 이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재명계 그다음에 그 586, 그뭐 옳은 놈이 어딨나요? 그 지금. 그들 안중에 나라가 있나요? 우리 국민이 있나요?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뺏어야 됩니다, 이거. 뺏어야 됩니다. 나라 꼴이 얼마나 한심하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예전에는 사무관들 취업하면 지금 오늘 뉴스에 그게 보이는데 기재부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이제 소위 행시 출신들의 가장 노른자위잖아요. 기재부에 가면 세제실 이런 데는 일 많고 그러고 뭐 쫌팽이처럼 그 세무 업무 답답하게 매일 주판만 놓고 있다고 수치만 따지고 있다고 안 했어요. 경제학을 하고 행시를 해가지고 기재부에 들어가면 그 국가 경제, 뭐 예를 들면 국제 경제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뭘 좀 스케일 있게 놀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제실 있는데 안 갔다고요. 일만 많고 매일 야근이고 배울 것도 없다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선호 직종이래요. 네, 거기 있다가 나오면 여기저기 또 재취업이 잘 되나 봐.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호하는 이 세태가 그렇게 또 바뀌어야 돼. 물론 뭐 세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위정자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통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교육부가 목숨을 걸라. 지금 반도체도 한물 가고 있잖아요. 윤통 머리에는 지금 반도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환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네, 바이오 쪽,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반도체, 그 반도체, 그래서 윤통이 말하는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일까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실제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예를 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이쪽이 중국의 그 뭐죠? 독주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생존이 오락가락,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기업들이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그 최대 수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쪽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노동력이나 값싼 노동력이나 이런 쪽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제3세계하고 컨소시엄을 해야 된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어떻게 돌파를 찾아야지 중국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 한 해. 예. 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나라 점유율 9.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9.5%가 어떻게 되냐면 전년 대비해서 0.8%가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줄었나 하면 그 전기차 배터리죠, 그죠? 주요 수출국 독일, 벨기에, 중국, 한국, 미국인데 이 5개국이 그중에 벨기에, 미국도 줄었어요. 벨기에도 2.1%, 미국도 8.5% 줄었어요. 근데 중국, 독일은 늘었어요. 중국은 9.5%, 독일은 3.8%가 수출이 늘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늘었다고. 네. 전기차는 우리가 작년 한 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0.8% 줄었고 배터리는 2%가 줄었어요, 여러분. 네. 예, 중국, 독일의 독주 양 쌍두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국에 반도체에 목숨을 걸어라. 이것도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윤통도 썩 그렇게 경제 흐름, 시장 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아주 해박할 필요는 없는데 글쎄요. 조금 그래요. 물론 뭐 당장에 보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그 후유증 때문에 국제 원자재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반도체 수급이 지금 현재 수급 불균형이죠. 어떤 의미에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반도체가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공급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도 그 부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수주를 하면 오다를 넣으면 뭐 1년 6개월씩 2년씩 기다리라 그러니까요. 애를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품 하나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1년, 2년 뭐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뭐 대책이 없습니다. 학과 정원만 늘리면 되냐는 거죠. 어?
그런 법 개정만 하면 되냐고요. 우리 옛날에 대학 입학 정원 자유라 그러면서 여러분 전두환이 때 그 하는 거 보셨죠? 그 후유증이 뭡니까? 취업난이었죠. 대졸자는 많고 학력은 거품 버블이 돼 있는데 그렇죠? 대졸자는 뭐 진짜 길 가다 차이는 돌처럼 발끝에 차이는 돌처럼 대졸자가 많은데 쓸만한 인재가 없는 너도 나도 대졸 쓸만한 인재는 없는 깡통 그런 시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쌓여서 그게 베이비붐 세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조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세대에 와서 지금 또 산업 구조까지 바뀌니까 이제 인구 절벽 문제, 저출산 걱정해야 되는 판에 산업 시스템은 또 크게 4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서 크게 바뀌니까요. 예, 이게 노동 수요 시장이 또 바뀌어버렸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업 문제, 만성적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 감겨 돌고 있죠. 그 첫 출발이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 입학 정원 자유로였습니다, 여러분. 예, 대졸자는 많은데 쏟아져 나오는데 예, 취업할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고 그게 묘하게 크로스되면서 예, 청년 실업이 만성화됐죠. 예, 대학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잖아요. 지금 대학이 난리죠, 여러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어라. 글쎄요.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요. 반도체 인력이 매년 1,600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 부족한 인력이 뭘까요? 예, 괜찮은 인력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 뭐 아마존,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이쪽으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 중국 이런 데 스카우트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그 인력을 잡을 만한 우리 산업 환경이 돼 있냐고요. 예,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임금 적게 주고 그냥 뭐 어디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당한 대우를 하고 그만한 어떤 소득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쉽게 싸게 이용하려고 드는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일 관련해서 국내외 굵직굵직한 기업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여전히 우리 국내 기업들은 뭐 일을 하더라도 말은 협업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뭐 외국 애들도 기본적으로 사람 욕심이 그잖아요. 남의 거 이렇게 슬쩍 하려는 쉽게 이렇게 하려는 욕심은 있지만 걔들은 그래도 기본이 기본이 줄 거는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줄 것도 그냥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게 안 되면 그걸 막 그냥 어떻게 잘 이렇게 눈속임 해가지고 쓱싹 해버리려고 하는 예. 그런 습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뭐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갑질 뭐 이런 걸 넘어섰어요. 아주 고질적인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돈을 더 줘도 못 뽑는다. 왜 더 줘도 못 뽑을까요? 그냥 당장 급하니까 더 주겠다는 거지.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하고 그냥 나를 이용해 먹겠다는 거하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아닌 말로 그렇죠.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산다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여러분 가나요? 사람 취급 못 받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업 풍토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더 줘도 못 뽑는다? 사람이 없다? 외국 기업으로 왜 빠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경력직으로 길러놓으면 스카우트에 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몇 푼 때문일까요? 단지 돈 몇 푼 때문일까요? 예, 이런 어떤 산업계 전반의 어떤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규제 좀 풀어주고 또 뭐 인원 모자라면 학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이게 될까요? 이게 또 다른 앞서 논우렁이처럼 예, 애완견처럼 친환경 뭐 풍력 발전처럼 또 다른 2차, 3차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요. 이게 또 교육을 왜곡시키죠. 예? 산업 현장의 수요 때문에 교육을 당근을 주고 채찍을 치면
교육이 왜곡되죠, 여러분. 윤통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윤통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 현장의 자율성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게 교육 현장의 자율성, 창의성인데, 그렇잖아요. 학술 연구하고 그 학술 연구한 거를 갖고 교육하고 전수하는 그 현장을 산업 현장에 맞춰서 당근 주고 채찍 쳐버리면 교육이 왜곡되죠. 당장에 뭐 소출 빼먹는 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윤통 경제우선 이런 경제우선 안 돼요. 네? 뭐 개발 독재 시절 때 예를 들면 이 과거 근대화 산업화 이렇게 외치던 박정희 시절 때에 예를 들면 뭐 중학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공단 만들고 거기다가 대학 집어넣고 이렇게 하던 그 마인드를 갖고 그 흡사 그런 느낌이 와요. 지금 오늘 일부 조선일보 쪽 헤드라인을 보면 모바일 조선일보지만 그렇게 나와요. 윤통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교육부 목숨을 걸어라. 어, 이건 조금 위험해요. 좀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역시 대통령이 물론 뭐 대통령제 국가지만 중심제 국가지만 대통령이 안 그러면 이게 말이죠.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정부 각 부처들이 있는데 자꾸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조금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가 본데 일단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좋습니다. 뭐 반도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뭐 메모리 분야인지 비메모리 분야인지 뭐 그렇죠. 뭐 시스템 뭐 이런 쪽 관련인지 아니면 그게 또 이제 지금 시절에 맞게 확장된 전기차 배터리 뭐 2차 전지 이런 쪽까지를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반도체 안 들어가는 뭐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예? 손목에 차는 시계 하나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 아이워치 갤럭시 기어부터 해서 뭐 하나 지금 폰 쥐고 다니는 폰부터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반도체? 어떤 반도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당면에 있는 예? 지금 우리 AI 분야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 지금 산업 현장이 거의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근데 뭐 한가롭게 반도체 이야기 하고 있어요. 80년대 반도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뭐 80년대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다르지만 거기다가 교육부까지 채찍질 해요. 당근 주고 채찍질 주고 이러면 교육 현장이 또 왜곡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허겁지겁한 이런 교육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산업 현장, 그런 어떤 국가 운영 기조 이 자꾸 해서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현장의 근성들, 행태들, 습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기업 규모는 뭐 세계적이고 뭐 무슨 뭐 초일류 기업인지 몰라도 하는 그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하는 행태들, 관계하는 방식들이 이전 방식 그대로다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던 시절처럼. 나무 거 그저 이렇게 훑쳐 올려 그러고. 진짜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무 거는 나무 거대로 존중해주면서 관계해야 된다는 딱 철칙을 지켜야 되는데 기회만 닿으면 저놈을 후릴 수만 있으면 뒤통수 쳐가 그냥 내 것처럼 쓱싹 닦아 넣어버리는 그 습성을 갖고 있다고 묘한 그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등치만 커졌다고 그게 어디 뭐 속된 말로 양바이 되나요? 매출만 나가면 돈만 잘 벌면 그게 뭐 세계적인 기업인가요? 생각머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예요. 교육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뭐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당권, 뭐 이름하여 당권이라고 해줍시다. 근데 이건 뭐 꼴이 아닙니다, 그죠? 목불인견에 꼴을 빚고 있는 이 판국에 나라 또는 국가는 텅텅 비어가지고 텅텅 비었고 쓸 돈은 없는 이 판국에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가오는 국제 정세를 미리 읽고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하고 있죠. 지금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잠재적 전쟁 요인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독도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지켜낸다 하지만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외교전에서 지금 밀리고 있죠. 힘에서 지금 뭐 점거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자, 이런 판국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쪽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자, 이쪽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어두운 변인지 은행, 금융기관들 마침 금감원의 예, 금감원장이 지금 어쨌든 또 이복현 에, 북부지검인가요? 부장이죠. 경제통입니다. 그죠? 예,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금감원장으로 이번에 인선이 됐어요. 그죠? 네, 경제금융 분야 수사통이었죠. 어쨌든 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융권 실태가 어떠냐 하면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이자놀이요, 여러분. 저도 일부 이렇게 금융권 하고 그 이제 소위 금융권에서 돈이 한창 그 어려울 때 그는 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들이 금리 장사를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예, 이자가 사실상 감아보게 되면 인마들이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도 격리가 해제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 여행 가시면 진짜 좋습니다. 환율이 일본 돈이 지금 값어치가 없거든요. 어, 예전 우리가 100원 가지고 쓰던 거 일본 가면은 지금 현재 한 130원, 150원 값어치가 된다고요.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제로 금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부터 계속 금리를 올립니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안 올렸다, 뭐 이러면서요. 새로 바뀐 하는 총재도 참 편하게 어떤 의미에서 참 뭐라 그러게 되나 별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 같아 하는 머릿속에 생각을 보면 이론은 맞는데 실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의 금리가 어떠냐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쫓기는 금리는 아닌데 지금 코로나 세대들 2030의 파산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쓰러지는 것은 벤처 창업했던 젊은 세대들입니다. 영끌 투자 이런 거 빼고요. 지금 이 와중에 기업들이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폭리라는 거잖아요. 거의 폭리 수준의 이자놀이로 임직원들 돈잔치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기준금리가 지금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 기준금리 2.5%에서 1.5%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지금 그죠? 거의 제로금리다가 1.5잖아요. 2.5, 1.5.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죠. 가계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2% 차입니다. 4.5%입니다. 가계대출금리가요. 평균. 기업대출금리는 얼마일까요? 4.58%요. 가계대출금리보다 높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해서 뭐 낮게 한다라고 정권 바뀌니까 눈 가림 신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적 경제 흐름에서는 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폭리라는 거예요. 지금 4대 그룹이 내는 영업이익요. 영업이익 중에 이자이익 비율이 얼마냐 하면 KB 같은 경우에 이자로 받은 이익이 71.1%, 신한은행 71.6%,
하나은행 80.1%, 우리은행 83.8%가 이자 수익이에요, 여러분. 네. 네, 기준금리와 상관이 없어요. 기준금리가 높았던 그 시절, 지금보다 한 1% 정도 더 높았던 2.5%로요. 지금 1.5죠. 그보다가 더 높았던 그 시절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변동금리라 그러면서 조금만 뭐 하면은 금리를 바로바로 변동시키는 그런 변동금리가 더 많아요. 대출 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임직원들 소위 돈잔치만 한 거죠. 돈잔치만 한 거죠. 이런 금융기관 우리가 계속 둬도 될까요? 금융감독원이 글쎄요, 이 뭐 수사통이 주로는 이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처벌하던 사람이 이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지 좀 걱정스럽다. 처벌 만능으로 또 가버릴까 봐. 어쨌든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지금 사설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인플레. 어떤 인플레일까요? 지금 물가가 난리죠. 물가 지금 이제 5% 돌파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얼마예요? 평균 13%가 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이 선도하는 저희 임금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노동, 노동 현장은 계속해서 요구 목청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화물연대 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 그들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걸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때 국가 경제에 민생에 민간 수요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죠. 당장 뭐 그냥 우스개 반농 반진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주도 줄 서서 사 먹어야 될 판이다. 지금 뭐 맥주 출고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뉴스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건 다분히 여론전 경향이 좀 있지만 예, 철강, 시멘트, 뭐 물류가 다 지금 장기화되면 올 수도 될 판이라는 거죠. 이 사주들하고 좀 노사간에 잘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자기 요구만, 자기 목청만 높여서는 안 되는 시절이 됐다. 일단은 지금 현재 화두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대기업 임금이 13% 이상 됐다. 지금 요즘 노조 활동하는 것도 주로 대기업이잖아요, 여러분. 네?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노조가 더 목청이 높죠, 여러분.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선 또 능력주의 인선 뭐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우려스럽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앞서 윤통 경제정책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 입을 떼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소위 이 주요 요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요 공직자. 예를 들면 인사기획관의 복두교. 이게 윤통이 검찰총장 때 참모였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의 윤재순, 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습니다. 그죠?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시원, 예, 대구고검님 있었습니다. 그죠? 법률비서관의 주진우는 알죠? 동부지검 6부장, 예, 그 추미애 조국 뭐 그 수사 때 옷 벗어버리는 예, 이 친구 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 검사입니다. 예, 강희구 부속실장이 검찰총장 시절 때 비서관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검사들입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다가 금감원장의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김주현. 자,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죠. 정말 유능한 인재는 전부 검사밖에 없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심합니다. 물론 그동안
곳곳에 내로남불식으로 너무 기강을 흐트려 놔가지고 그걸 바로잡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사정 정국으로 포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눈살을 맞기 시작하고 생각이 그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 민심을 걷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뜻이 좋고 목적이 좋아도 수단도 또한 정당할 필요가 있고 부드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그런 면에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검사들이에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 법실정주의 사조인데요. 법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예. 뭐 어느 부서든 간에 뭐 법하는 놈이 아무래도 규정을 해석하고 뭐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배운 게 그거니까 더 낫죠. 나은데 그 이전에 그 분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있을 거라고요. 뭐 규정 해석 이런 거는 보조 기능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 기능을 해야 될 때는 주 기능을 해야 되지만 그 핵심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우선은 운용의 편의성, 운용의 어떤 의미에서 효율성, 당장 그게 뭐 효율성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효능 측면에서만 맞추면 법 아는 놈이 쉽죠. 법 해석할 수, 규정 해석할 수 있는 놈이 쉽죠. 그리고 인허가 이런 행정 규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서는 다 그런 자리에 그쪽 관련 출신들이 다 있으니까 선후배 관계로 있으니까 로비하기도 쉽죠. 뭐 그런저런 어떤 편의, 효능이죠. 효능, 효율보다.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그걸로 법대 출신을 서로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학은 달라도 고등학교 가면 그렇고 중고등 초중 가버리면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은 두세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인맥 중심으로 가는 이 정실주의 사회 구조로 사회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 중에서도 특수직에게 네, 검찰 위주로요. 법조 3년이라고 하지만 이 검찰 출신들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검찰 출신의 특성이 있고 변호사 그룹의 특성이 있고 판사 출신 그룹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 법학을 했지만 제야 언론 쪽에 있는 쪽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쪽에 있는 쪽하고 또 성향이 조금 달라요. 검사 출신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고 상명하복의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군대 조직처럼. 그래서 굉장히 열린 지금 이제 열린 사회의 열린 소통 구조를 강조하잖아요. 검사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자기 판단이 앞설 수 있다.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냥 드라이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글쎄요, 이게 효율성에 도움이 될지. 시장 교란이라는 그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법 질서는 엄정하게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산업 정책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하는 뭐 산업 이야기하면서 교육 이야기하잖아요. 그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이렇게 두루 시야에 넣고 통화를 하는 관련 업무를 통화하는 데에서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도 다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그래요. 금융, 정보, 사정 이 전 분야의 검사 출신들이 다 포진한다. 이게 검사 동일체라는 그런 어떤 조직 풍토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관료잖아요. 어떤 결정직이든 뭐든 공무원이잖아요. 이 공무원들 특성이 또 있잖아요. 관료 조직의 특성들. 그거가 일평생 몸에 배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에 맞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기관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엉망진창을 해놓으니까 그걸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너무 많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이준석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하고 있는 행태 한번 보십시오.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법대 출신들, 법을 아는 사람들 왜 자꾸 국회도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서로 지금 난리잖아요. 법사위원장 쥐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국회의장은 저거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 넘겨주겠다 그러는 거 지금 또 저거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약속을, 법이라는 게 상식과 약속이잖아요. 딱 두 개는 커먼 센스, 그 다음에 컨트랙트, 계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정법 차원에서. 조문화된 법. 법이 뭐냐? 요점을 도덕의 최소한, 이건 너무 추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는 거죠. 상식선으로 납득, 상호 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 상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평온무사하게 학습해온 그런 어떤 사회 풍족, 체질화된 사회 풍족, 그럼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약속, 거기에 근거해서 약속, 상호 간에 약속한 거,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보통법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커먼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게 법이죠. 상식과 약속. 국회가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도무지 안 지키는 이 집단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라고 뭐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양심으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저도 저 입으로 한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라고 지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시절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뭘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배치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다가 사정 기능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놈들 나쁜 거 다 정리를 해가 그걸 뭘 알아야 바로잡을 거잖아요. 문제를 알아야.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해. 뭐 금융 같으면 경제통, 특수통이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나라 꼴이 시기가 비상시국은 맞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70년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수단을 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통 모든 부서에 다 검사 출신들이 들어간다? 이게 또 다른 공안정국, 사정정국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뭐든 지나쳐서 좋을 게 없잖아요. 조금은 과한 것 같아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지금 국회 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거 뭐 법사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포기해야죠. 원구성에 나서야 되고 이제는 뭐 모든 상임위 독식회가 저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 이제 갔죠. 이제 내놔야 될 거니까 그것도 속이 쓰리겠죠.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리고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선 졌죠? 지금 선거 부정 시비가 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도 대선 졌죠. 또 부정선거 시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지방선거 참패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왜 상식일까? 저들이 약속 안 지키고 저 마음대로 그 말로 하는 거하고 행실이 달랐다는 거. 이제 약속을 지키는 그게 반성이죠. 무슨 반성? 돌아서면 586 다시 득세하는데. 반성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 집단은 반성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퇴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퇴출시켜야죠. 퇴출시켜야죠. 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로남불이는지 보십시오. 기업들 뭐 온갖 사람들 적폐몰이 하면서 큰 난리를 칠 때 집회했나요? 근데 저들 편이 아닌 쪽에서 집회하면 무조건 뭐 폰까지 뒤져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렇죠? 집시법이니 뭐니.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한다고 집시법 개정안 입법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 뭐 거꾸로 뒤집으면 남이 고통받을 때 그렇게 떠들면 시민들은 고통스럽지 않나요? 평산마을 사람들만 국민이고 일반 시민들이 시민 아닌가요? 그거는 내 몰라라 하고 어? 이제 저 집 앞에 좀 떠든다고 지금 그렇게 징징대고 있어요. 염치도 없이 말이죠.
채신머리 없이. 빈대도 낯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뭐 얼마나 됐어요? 뭐 1년이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지 해놓은 짓도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어린애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문들도 웃깁니다. 지금 중앙일보 설레발 치더니 조선일보까지 나서서요. 귀청 찢어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못 막는 시위 이런 식의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역적이에요. 지금 시절에는 보면 선거 부정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거 소송 그렇게 걸려 있어도 기사 한 줄 안 내잖아요. 그 싫고 안 싫고는 뭐 저 신문 저 회사에서 찍어내니까 저 마음이지만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이게 언론이 단순 장사집인가요? 물론 언론도 기업이고 장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게 언론은 아니죠. 여러분. 찌라시죠. 찌라시. 언론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중앙 그러더니 이제 조선까지 따라서 예, 덩다리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자 보면 그 집시법 소음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고 또 맹점이라고 친절하게 분석해 놓고 있어요. 1인 시위. 그 다음에 찬반 시위. 그렇죠? 서로 단체가 서로 엇갈리면. 이게 형사법에서는 처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엇갈려서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둘 다 처벌하는 거예요. 폭행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정당방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폭행죄로 처벌되잖아요.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 안 하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지만 쌍방 다 처벌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뭐냐 서로 대립해서 시위할 때 처벌할 수가 없다. 다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화물연대 물류기지를 뭐 몸으로 봉쇄하고 하는데 그거 영업방해예요, 여러분. 업무방해예요. 엄정한 법 집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사간 문제지만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되죠. 물론 그 인지사건 처리는 못하죠.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지만. 업무방해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주장하시라고. 집시법을 왜 탓해? 1인 시위가 저가 필요해서 1인 시위를 규정 밖으로 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거는 집회라고 할 수가 없죠. 2인 이상이 모여야 결사가 되는 거잖아요. 집회 결사. 지 혼자 돌아다니는데 뭐 통행권이지 그게 무슨 놈 집회예요. 미친놈 그만 길에서 떠들고 다니면 그것도 법으로 규제할 거예요. 경범죄 뭐 이런 거 이외에 그 뭐 처벌할 게 뭐 있나요? 뭐 공공의 안정 질서를 훼손한 게 있나요? 네, 시위라는 것 자체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데 1인 시위인데. 네, 이것까지 지금 문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소음 측정 기준 이야기하고 소음 측정 기준치 이야기하고 아주 친절하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지금? 이 와중에 금태섭이 하는 소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금태섭이. 응? 사저 시위에 대해서 답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이렇게 법대로 처리 안 되겠냐 이런 식보다는 정치적인 걸 했으면 정치적인 것 좋아하다가 문재인이 하는 그 내로남불 그 진절머리 나는 국민들이 막 넌더리를 내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건가?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도덕군자 이런 놈도 정리해야 돼요. 이런 놈. 회색 지대에서 적당하게 아주 점잖은 척하고 있는 하는 짓은 천하의 돌상놈짓 하고 있으면서 도덕군자야 나는 이런 작자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무슨 정치적인, 얼마나 정치적이면 되는데. 응? 한 달이 돼서 내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문제 지금 내려간 지 한 달이 됐어요. 얼마 됐어요. 그런 대로 뭐 6개월이라도 되고 하면 좀 이제 분 풀릴 만큼도 됐다. 지금 봐요. 백신 접종에서 지금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가 거기 가서 절규를 하고 있잖아. 그걸 경찰이 또 과잉 진압이었다 어떻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고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백신 접종. 네? 남 이야기니까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당사자가 돼도 생각해 봐.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얼마나 됐다고요? 얼마나 됐다. 내려간 지 일주일 만에 시끄럽다 어떻다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 한 기력을 생각하냐고. 5년 동안 국민들 이렇게 괴롭혀 놓고 온 국민들이 찌긋찌긋할 정도로 그렇게 온 국민들을 들볶고 괴롭혀 놓고 말이죠. 매일 사적 모임, 뭐 거리 두기 이러면서 옥죄어 놓고 지 한 일억은 생각 안 하고 그 일주일 그거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천하의 나쁜 놈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거예요. 자, 앞서 뭐 이런저런 해서 우리 사회 소음 이야기 지금도 집시법 이야기 나오니까 소음 이야기입니다. 풍력 발전 소음 피해 배상 예, 예. 이거 결정이 났죠, 여러분.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의 주민 163명한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디냐 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영광풍력발전 저주파 소음 피해를 줬다라고 영광풍력발전이 영광군 주민 163명에게 저주파 소음 피해를 줬다라고 해서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 이것도 뭐 소송전 가겠지만 이거 정리해줘요. 예?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7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예, 문재인 방침이죠. 문재인 정부 방침이죠. 예, 풍력발전기 그 기조에서 들어선 35기 풍력발전기 시운전을 한 2018년 이후로부터 영광군 주민들이 저주파 소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163명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환경부 조정입니다. 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산자부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이게 한전자회사입니다. 거기하고 민간업체 유니슨, 대한그린에너지, 요게 이제 참여한 소위 특수목적 법인이 영광풍력발전이에요. 여기에 지금 내려진 거예요. 제가 그 수막리 마흔이 숲길 말씀드렸죠, 제주.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 이게 환경부 권고 그곳에서도 환경부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보시면 체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흔이 숲길을 걸어가 보면 이전에 참 그 호조 타고 좋아하던 그 삼나무 숲길하고 참 좋거든요. 그 용암 쪽도 좋고 그 마흔이 오름까지 가는 그 길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풍력 발전을 하면서 뭐 걔네들 장비 싣고 드나드는 차량길 뭐 그 숲길을 다 헤쳐가지고 길 닦아놓고요. 거긴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다니게 해. 그러면 이왕 길 닦고 나왔으면 차라도 뭐 갓길 주차라도 자주 안 다니니까 길이 넓으니까 세워놓고 이렇게 숲길에 접근하게 하면 될 건데 그 시멘트 포장해놓고 그 먼 길을 3km 이상입니다. 편도 3km 이상을 땡양지로 숲 다 밀어놓은 저들 도로 내놓은 그 길을 땡양지로 걸어라는 거예요. 그래 놨습니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체감하는 건 한 2km, 심지어는 뭐 3km 밖에서도 그 풍력 발전기 그한 2km 걸어갈 동안에 들었던 그 소리죠. 낑낑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그게 3km 이상 벗어나도 계속 그 소리에 환청에 시달려요.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보셔야 돼요. 소음, 시위 소음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풍력 바람개비 돌아가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비만 오면 그 태양광 패널 씻겨가지고 그 내려오는 그 구정물요, 시커먼 물.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하고 그 짓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응? 탈원전하면서 그 짓을 해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그 돈이 어느 놈한테 갔을까요? 전부 그 짓 한 거죠. 에? 정책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냥 들어먹게 한 거죠. 이제 뭐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뭐 검사 배치 어차피 하니까 제대로 그만 배치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들만 요직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각오하고 있겠죠.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요직만 독식하고 있으면 도로 역풍을 맞을 거예요.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했다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있겠죠? 잘 하셔야 돼요. 자, 북한 핵 문제 7차 핵실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건지, 한미의 대처만 보고 뒷짐지고 있을 건지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을 했던 또 다른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계산은 소위 말해서 우리 자체의 그런 어떤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있지만 그런 어떤 국방 관련되는 자주 국방에 관련되는 인프라가 있어요. 그 포괄적 생태에게 뭐 예를 들면 잠수함, 핵 잠수함, 우리가 소형 핵 잠수함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죠. 효과도 있죠.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산적한 하나둘 뜯어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시사들 바로 눈에 띄는 거는 그거예요. 뭐 개 이야기부터 해서 뭐 친환경 이야기, 소음 이야기, 거다가 이제 바로 눈에 띄는 게 그 요직을 독식하는 검사들, 이게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지금 포진을 시키는 건데 이 바로잡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 꼴이 나면 윤 정부도 역풍을 세게 만들 수 있다. 그냥 역풍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려간다, 쓰러진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이 마인드 자체가 안 바뀐다는 거죠. 마인드 자체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가 목숨을 걸어라? 왜 교육을 건드리냐는 거죠. 교육을. 소위 말해서 산업의 현장에 시다바리가 교육이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마인드 등등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